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4만 4원이다가 4만 3이 됐잖아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그랬는데 이번 겨울에 그게 갔나 했더니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힘드시죠.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모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이렇게 대처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또 나라 걱정도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나라 걱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집 대담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 모시고요. 1시간 동안 지금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 오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요 이야기 좀 나누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 법제도가 필요한지 요 이야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집 대담 같이 말씀해 주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는 자욱하고 독감은 유행하고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또 이 탄핵과 내란의 이 어두운 기운도 가득하고요.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이 겨울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들의 봄이 오기를. 서울의 봄이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황병망열 기자님 취재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 정치 현장, 우리 사회 현장에서.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 기자로서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제일 주목되는 게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에 제일 유력한 후보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장난처럼 나왔는데 그게 여론조사마다 지금 한 12% 정도 차지하면서 계속 뭔가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거는 계기적 국면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계속 1위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징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 같은 분은 우리 이제 극우 파시즘의 어떤 그 기운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는 글을 좀 내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극우적 성향이 강한 김문수 장관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그 극우 파시즘의 구조화하고 연결돼서 보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징후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교수님께서는 586 세대이시니까 이른바 80년대 전두환 시절부터 대학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극우 같은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이 뭔가 커지는 거? 전 세계 현상이기도 한데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를 불러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양극화가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탄생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게 정치 자체에서 뭐냐면 위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제를 파괴하고 외교를 망가뜨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 IMF가 경제 위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탄핵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왜 그 돌아가신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 의사 정원 몇천 명 이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거의 병원이 마비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적어도 내년도 26년도에 입학생은 현재보다 이렇게 몇천 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로 줄이겠다. 그리고 빨리 병원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가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 응급실과 우리가 어디 아프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국민을 또 한 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몰았다면 이 응급실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런 그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런 걸 했던 것이 결국 우리의 국민의 생명마저도 죽여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불법 개헌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빨리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돌아오려면은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좀 풀어주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있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파면을 하고 빨리 이렇게 정부를 정상화를 해야 될 텐데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가 출석을 직접 했죠. 그 상황부터 우리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황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석열 씨가 이제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주요하게 주장한 거 우선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그 대행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적 없다고 딱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흠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미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검사로서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12월 3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끄집어내라 얘기 나온 거는 무려 3명이나 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걸로만. 증언을요? 네, 증언이. 그러니까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비하기로 윤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 끌어내라고 했다.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발표해서라도 끌어내라. 4명이 1명 끌어내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의원은 체포하라는 지시를 6번이나 전화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씨한테 직접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건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딱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금방 부인될 얘기이기 때문에 왜 저런 식으로 태도로 임할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진짜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상황 판단을 여전히 막 자기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좀 안 듭니다. 이게. 저는 어제 그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께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윤석열이 나라를 잘할 줄 몰랐지만 그래도 검사니까 깨끗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엄 때문에 경제는 다 망가졌고 근데 더 화나는 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나서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결국은 부하들 다 죽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국무위원들 지금 다 감옥 보내고 있죠. 또 하나는 장군들 그 평생 뭐냐면 그 야전이야 돌아다녔던 이 사람들한테 아니 장군들이 별 3개 4개가 대통령이 어떻게 뭐냐 거짓말을 해요. 비하기 편으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를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럼 장군들 또 감옥 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고 경찰들은 경찰청장이 그럼 거짓말 하나요? 그럼 경호원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다 망쳐.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 다 감옥 보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대통령이랑 좀 당당하게 제가 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부하들 다치지 않게. 이게 상식이 아니냐서 어제 택시기사분들이 막 저한테 연결을 통해서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도 뭐 국가 지도자 정도는 아니라도 인간으로서도 저럴 순 없다. 이런 때까지 다 달았네요, 이제. 그래서 어제 그 택시기사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일본 같은데 어떤 그 한 우리가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양심은 없고 흑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서 딱 귀에 꽂히는 게 알코올 때문에 그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막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해요. 얼굴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번들하고. 어제 보면은 저 머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단정하게 돼 있고
얼굴도 메이크업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지금 수감돼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왔을까? 물론 이제 미결수기 때문에 그 사복을 입고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화장까지 하고 나왔을까? 메이크업 머리까지 다 만지고 나왔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좀 밝혀야 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어디냐 이러면서 부인을 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12.3 내란을 왜 일으켰냐라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한 게 제일 크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계자들 증언도 그렇고 본인도 여러 차례 담화해서 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비판했습니다. 체포됐을 때 쓴 자필 편지에도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참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 무슨 비밀번호가 1, 2, 3, 4, 5인데 이게 중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 연결하는 번호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건데 네네. 그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거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거다. 이게 점검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진짜 황당한 할 수 얘기를 있으면 해서 무장 군인이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거죠. 그거 스크리닝 해보려고 점검하려고 계엄을 했고 그거 하려고 방첩사랑 특전사 요원들이 가서 그 선관위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선관위 시스템으로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뒤에는 집권 세력이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당선이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 나는 거 막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 네네네. 전 국민이 좌절감이 얼마나 컸어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러면서. 예. 근데 지금은 아니 선관위에 그렇게 이 불법경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선관위에 헌법기관이거든요. 거길 들어가서 했는데 그걸 갑자기 발뺌을 하고 이거는 본인이 법률을 알기 때문에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전면 발뺌하는 거라고 보고 부하 직원에 다 넘기는 거라고 봅니다. 내란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걸 발뺌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 전략을 세운 거군요.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부하 직원들이 져야 되고 부정선거도 자기가 사실은 스크리닝 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서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막 보내고 이렇게 점거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면 그것도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네요. 그 포고령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포고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대법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그 12.12 사건을 그 내란으로 규정했을 때 그 포고령에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엄하에서도 국회 활동을 정지하면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란으로 규정한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는 처음에는 내가 했는지 뭐 헷갈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이 했는지 근데 김용현 장관이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도 찾아봤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용현이 과거 포고령, 그러니까 국회 해상권이 있던 독재 정권 시절에 포고령을 베껴 쓰다가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고 김용현 장관한테 책임을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용현 씨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도 다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 직접 찾아봤다고요. 네, 서로 이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출석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23일 목요일이죠. 네. 아마 이 재판을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을 보면서 얼마나 나라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 포고령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전공의가 48시간 이내에 안 들어오면 처단하겠다. 처단. 근데 이 용어는 법률 용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처단한다는 용어를 쓸 수 있으면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걸 썼으면은 야 이건 법률 용어에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지우라고 하든지. 네.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민간인을 처단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척결이라는 용어도 나오잖아요. 척결이라는 용어를 제가 법률 용어를 찾아보니까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낸다. 그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 건데. 정의인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전공인을 상대로 처단한다는 문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외에 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자꾸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닌 걸로 드러나잖아요. 응? 그리고 신원식 장관하고 김용현하고 다툰 게 나오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야당하고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계엄은 솔루션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그 김용현한테 명백하게 떠넘기기다. 그리고요 부하 직원들이 장군들 별들이 대통령이 뭐 했다고 거짓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차에 자기 다 별 달아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는 일개 장관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윤석열 씨가 내가 안 시켰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셋이 입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딱 한 가지인데 검찰이 시켜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 피의자들한테 다 말 맞추기를 해서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본인이 검찰 수장 출신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참. 옛날에 검사할 때 그렇게들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많이 했나 보죠. 본인이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 변론 장면 또 영상으로 봤더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그분이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했습니까? 이건 물어봤고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까? 네. 요거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 보죠? 그렇죠. 이것도 내란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우리가 역사에서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보입니다. 네네. 그 국보위를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보위가 입법기구였나요?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를 정지시켜서 국회 해산해버리고 해산하고 그다음에 국보위를 만들었죠. 네네네.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도 국보위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경제부총리 자격이었죠. 경제부총리로 가서 국무회의 그 논란의 국무회의가 끝날 때쯤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그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은 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걸 부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씨가 저 수사 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런 거하고 이제 김용현 씨가 얘기한 부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용현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회가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국정 기능이 마비됐는데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건의하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쪽지를 줬다라고 지금 해명합니다. 그래서 비상 입법 기구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 입법 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라는 쪽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제목은 그런데 근데 김용현 장관은 자기가 그거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네.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바로 듭니다. 만약에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이러면 그걸 네. 왜 국방장관이 하죠? 그렇죠. 그걸 왜 그 이상한 초안을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만들죠? 이거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뭐 쪽지라는 게 지금 포스트잇 같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뭐 A4에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로 받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그 실체가 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 국방장관이 왜 이런 긴급 명령 및 긴급 재정 입법 권한에 대한 거를 한 거다라고 만든 거라고 이제 김용현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왜 국방장관이 합니까?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최상목은 당시 부총리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비상 입법 기구는 지금의 국회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용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비상 입법 기구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거면 뭐 그 예산이 이미 있는 건데. 국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를 뭐냐면 예산을 전용해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미 비상 입법 기구라는 말 안에 예비비가 있다는 말은 비상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상목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 국무총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이걸 어떻게 지시해요? 그렇죠. 똑같은 장관인데. 아니 더 높죠. 부총리잖아요. 부총리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세 더- 번째로는 아니 최상목이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부총리인데 대통령이 주지 않은 쪽지를 다른 사람이 준 쪽지를 그러면 그 수사기관 가서 이거 대통령이 줬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셈이네요. 응? 말하자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이 그 비상 입법 기구라는 용어와 예비비. 예비비라는 거는 비상한 상황에 쓰는 걸 말하는 거든. 그잖아요. 그리고 최상목한테 지시할 사람은 대통령 총리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총리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 준 거를 그걸 뭐냐면 이걸 대통령이 줬다고 최상목에 가서 뭐냐면 수사기관에 얘기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나 쪽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말지. 그렇죠. 차라리 그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그거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 밑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최상목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최상목 둘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금방 깨질 거예요. 또 다른 증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출석하기로 했잖아요.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가려질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증언은 대답을 분명히 할까요? 나오죠. 지금 분명히 헌법재판소장이 또 물어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어제 지금 신문한 걸로 보면. 원래는 헌재에서 생각은 김용현 씨를 전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뒤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쪽에서 먼저 부르자고 그래서 이제 김용현 씨가 내일 네네. 4차 변론에 이제 나오기로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 씨를 왜 빨리 불렀냐고 그러면 지금 관련자들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려야한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탄핵하는 부인하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씨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네, 통치행위론인데 이걸 주장하고 같이 윤석열 씨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방금 얘기 나눈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포고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아닌 얘기들 일종의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께서? 저는 그 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짜맞추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 씨가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상 그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총리한테 건의하면 총리가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방부 장관은 총리한테 한덕수 총리한테 했다고 하는데 한덕수는 보고받은 적 없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네? 전혀 없습니다라고. 네. 그럼 뭔가 지금 여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실 공방이 있겠죠. 또 하나는 지난번 첫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라고 네네네. 물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의록이 있고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관이 찬성한다 한다. 사인하는 거죠. 네. 1963년도에 구테타 이후에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회의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인한 사람이 없네. 이 불법인 거거든요. 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계엄을 법학자들은 선포한 것도 불법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그 대목 요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장할 거예요. 심의 기구인데 뭐 이렇게 의결은 안 해요. 근데 중대한 국가의 중대한 계엄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절차상 국방부 장관은 하고 총리를 제대로 했네요. 총리가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국무회의가 의결 기구는 하지만 심의 기구인데 회의가 안 열렸다든지 근데 부서가 없다든지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반대했으면 했는데 그냥 혼자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된다고 그냥 가버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진짜 뭐냐면 대통령에다 시킨 장관들인데 네. 야 통치행위구나 찬성이었지. 그럼 왜 모두 다 반대하고 최상목은 뭐냐면 그냥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 통치행위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혼나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황당한 게 만약에 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계엄 선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계엄 선포가 안 됐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로 가고 선관위로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불법으로 자행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도 불법이지만 아예 정당한 절차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전체 과정 무슨 군인들이 충돌했는데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 말고라도 하나도 안 해도 되네. 국무회의 심의 과정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심각한 위법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혼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이따가 또 얘기하죠. 이건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내란 요건 전시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절차상으로 만약 그게 정말 통치 행위였으면은 장관들이 다 동의를 했겠죠. 그렇죠. 충분히 비상사태라고 설명을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충성을 다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의결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버텼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계엄 해제 아세요? 안 하고 기다렸죠. 국무위원들이 새벽이라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정족수가 안 돼서 아니 말이 안 되는 이건 결국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계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없었던 무시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혼나야 윤석열 씨는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거네요. 지금은 딴 사람들이 한 거다. 이러면서. 포고령은 김용현이가 만든 거고 그 입법 그거는 최상목한테 준 적이 없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장군들은 나보고 뭐냐면 그 체포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고 없는데 다 거짓말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러면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인들 스스로가 유리창을 깨고 그런 거죠. 아무 명령도 없는데. 군인들 스스로가 뭐냐 선관위에서 그냥 시스템 한번 그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권총 차고 들어가고 실탄 과잉되고. 5만 발을 가지고 움직이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HID 부대는 뭐냐면 그 케이블 타인이 케이블 타이즈 이런 거 준비한 거고. 준비하고 모의하고.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너무 사회 황당한 있잖아요. 얘기네. 그러니까 어제 아주 저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기사분한테 그 분노를 제가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대통령이 이게 대한민국의 세계 11위 국가야? 아니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했다고 하고 부하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정말 저는 낯뜨겁더라고요. 또 하나만 추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담화들에서 선관위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저게 헌법기관이고 선관위 의원들이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 의원으로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유를 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계엄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제 뒤집었지만. 네. 근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그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 보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165번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선관위를 손을 못 댄다라고 대통령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무려 이 정부에서 뭐 부정선거 관련이든 뭐든 간에 165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겁니다. 아, 손을 안 댄 게 엄청나게 뒤지고 있었어. 안댄 게 아니고 손을 엄청나게 너무 많이 대왔던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저는 수사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무슨 부정선거일까? 저는 혹시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본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아, 도대체 왜 선관위를 들어가냐 개헌군들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선관위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얘기하면 다 압수수색하고 영장 발고 조사할 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밤에 선관위가 문제고 거기에 군인들이 총을 차고 들어갔을까?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선관위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걸까? 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밝혀진 걸로 보면 명태균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선관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모이게 돼 있죠. 정치조사가. 국회에 들어간 개헌군 숫자보다 선관위에 간 개헌군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갔어요. 개헌 발표하자마자 3분 만에 갔어요. 그 굉장한 지금 학습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주로 선관위 가는 걸 주로 누가 주도했어요? 뭐죠? 노상원. 그 사람이 주로 주도하잖아요. 전 정보사령관. 네. 네? 아, 그 점집하시고 하시던 이상한 거죠. 근데 분인데. 그 사령관 그 사람이 그 아마 사관학교 수석 입학자일 걸요. 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를 현역 군인들이 움직이는 이상하고 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만 하더라도 회사 떠난 사람이 막 명령하고 그러지 못하잖아. 부탁하는 거지. 아니 누가 듣습니까? 그런다고. 근데 아 됐어요 이러는 거 많죠. 그렇죠. 아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선배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 직장 오래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부탁이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뭐냐면 사람을 체포하고 무슨 뭐 밧줄을 가져가고 이상하잖아요. 네. 밧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작두 있잖아요. 작두. 종이 자르는 작두. 그거하고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준비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혼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혼나야 해요. 그래서 이 헌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증언도 있었지만 딱 마지막에 꽂힌 말이 이거였어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자기가 뭘 국회가 막 뭐 본인을 이렇게 장관들 탄핵하고 자기를 탄압을 하니까는 저항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기본적으로 팩트가 말이 안 되는 게 이 정부 안에서 국회 압수수색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이전 정부에서는 그 이석기 의원 통진당 해산 때 그때 들어온 거 제외하고는 국회의장한테 눈치도 보고 국회의장이 허락 안 하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저 국회 압수수색 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가 갑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자기 혼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이거죠.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검사할 때는 수사 기밀이니까 흘리면 기자들이 일제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 뭐냐면 딱 기자실에 보니까 뭐 이상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못한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이 갑이 아니고 대통령이 갑갑하다 이 얘기인데. 갑하다. 갑이 아니. 근데 그 얘기인데 결국은 이거는 신원식 장관이 얘기를 잘했다고 봐요. 야당의 협조가 안 되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로 풀 문제지 계엄으로 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번 했다 마른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250조 날라간 걸 누가 할 거며 환율이 5%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전 국민 재산 5%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 한국 물건 지금 쇼핑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엔화 떨어지고 나서 일본 이거 일본 여행 많이 갔던 것처럼.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정부한테 석고대자고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서부지법에 또 폭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 짚고 이제 우리 그 정책 얘기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씨 쪽의 대리인,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인데 여기서 사전에 이 폭동을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뭐 서부지법 근처에 어느 무슨 먹태집 뭐 이런 데서 그 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하고 뭐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석동현 의원은 그 전에도 그 광화문에 그러니까 덕수궁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표현도 좀 아깝습니다. 성조기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태극기 부대라고 하기에는 태극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기 서부지법으로 공덕동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벌금 냅니다. 그랬더니 벌금 내가 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하면서 돈도 모아서 하던데 근데 아무튼 벌금 내가 내줄 수도 있으니까 공덕동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그 김민전 의원이 소개했던 백골단 어쩌고저쩌고 네네. 하는 사람들 그 어느 행사에서 석동현 씨가 무대로 불러 올려서 소개하고 이런 영상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동현 씨가 이런 얘기를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석동현 씨가 뭐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석동현 씨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검찰 출입할 때 대검 공보관 했던 분이거든요. 20여 년 전부터 네, 하셨네요. 네, 네. 뭐 중간에 이제 끊기기도 했지만 근데 워낙에 좀 눈에 띄는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면에서는? 그렇고 그 목에 기부스를 했다고 그럴까요? 제 느낌이 거만해. 굉장히 오만한 이런 느낌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때 서울지검 부장 중에 석동현 씨가 그랬고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목소리를 어마어마하게 깔고 이게 목에 기부스를 할 정도로 막 오만한 느낌이 있어서 뭐 하여튼 유심히 봤는데 보게 되는 사람인데 석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그때 연합뉴스는 공짜로 그 이력 이런 게 다 나오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에 박정희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사람을 박정희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그럴 수는 있는데 있죠. 네. 그거를 공개되는 개인 이력에 이제 적어놓은 게 특이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정권이 그때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런 내용을 했더니 뭐 내가 뭐 박정희 존경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뭐 아니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제 검사분이 적어놓은 건 좀 특이해서 내가 물어봤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기록이 현직 있습니다.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존경한다고 써놓기는 쉽진 기본적으로 않았을 검찰이 거예요. 보수적이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업무 정지가 돼 있는데 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많이 언론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 헌정문란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거 잘했다고 편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편드는 거네요. 이광재 교수님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폭동에 대해서 편드는 것 같은 뉘앙스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번에 출신인데. 계엄에 이어서 저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요. 그 하나 불법 계엄은 어쨌든 국회를 군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회를 짓밟은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김용현 야 전부 내란죄로 다 기소를 해서 지금 다 감옥 가 있잖아요. 근데 검찰도 그렇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수없이 보낸 사람들이 거기서 수사한 결과를 지금 원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도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 더 결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을 그냥 짓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이 국가가 살아있는 거라면 입법부를 짓밟고 검찰을 짓밟고 드디어 법원까지를 이 짓밟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단호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법원의 권위를. 그러면 그게 폭동으로 사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법원에서 결정한 걸 바꾸려면 2심, 3심제까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다 가고 나면 그것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엔 폭력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막 엄청나게 할 때 힘셀 때 대학 입학하셔가지고 그 대표적인 학생운동권 출신이신데 그때 학생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막 이랬지만 법원을 타격해야 된다, 법원을 직접 공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보통 이제 이거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국회.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근데 보통 이제 행정부에 뭐 이거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응? 아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아마 충격을 줬던 건 옛날 그 석궁 사건 정도. 네, 그 개인인 거죠. 그건 개인인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서실장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건 국회에 가서 뭐냐면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질 않나.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한 거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나.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그게 무슨 자기 집이에요. 거기 철조망을 치고 거기서.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법원까지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예요. 법을 자기가 해석하네. 법을 해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법이고 법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이 아니고. 그거는 왕인 것 법 위에 같아요. 있는 거죠. 왕이죠, 법 위에. 왕.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약왕에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나르코스. 정말 그거 요새 많이 본답니다. 다시. 많이 본답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엄혹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정권을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이런 구호를 외쳐도 그거는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법원, 의회 다 포함해서 나라를 다 국가를 무너뜨리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죠. 그리고 당시에 뭐냐면 사실 그 시위를 해도 언론에 한두 줄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과 그 고문하고 죽고 그럴 때 이거를 알리려면은 분신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분신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그래도 신문 한 줄 나고 예, 그랬던 시절에도 뭐냐면 우리가 법원을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은 최후의 우리가 법원의 상징이 천칭 아니에요. 결국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건데 이거를 그것도 다 법조인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을 보내놓고 그러면 이 교수님, 윤석열 씨는 악당입니까? 악당이죠. 이거는 최소한 뭐냐면 잘못했고 부하 직원들은 다 내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그 정도를 해도 지금 국민들의 속이 안 풀리는데 모든 거를 다 무시하잖아요. 이거는 자기만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모자라니까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세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뭘 해요? 평화적인 방법이란 게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투는 걸 텐데 그걸 부정을 하고 있으면서 참. 저는 조금 그 국민들이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씨를 빨리 떠내보내자.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우리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하나만 네.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조선일보에서 오늘 전면 광고를 실은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광고인가요? 네. 광고 준비돼 있나요, 혹시?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지 나오네요. 네. 근데 내용이 뭐지? 아, 8인 청년 학도들이 시어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 이게 보이네,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정선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외국인 연수소를 비밀 운영하며 중국과 연기하여 전 아니, 세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 외국인 연수소라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중앙선관위? 이게 조선일보 전면 광고니까 조선일보에 광고료가 실어준 거예요? 네,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26면인가 실려 있던데 21일자. 광고료 얼마쯤 되나요? 이렇게 돈이 좀 될 텐데 몇 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이게 광고니까 조선일보 의견이 아니다 뭐 이러고 실르는데 지금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조선일보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 언론 책임도 지금 애매하게 양비론처럼 얘기하거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논조를 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언론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씨라는 악당을 이렇게 보호하는 배후 세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빨리 파면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네. 빨리 확실하게 빨리 끝내고.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조금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 취임하면서 했는데요. 하여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우리 귀에 꽂히는 건 어쨌든 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셨고 외교 전문가이신데. 저는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을 가졌다는 것인지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는 약간 불분명하죠. 아,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핵을 현재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거고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 그건 어떤 국제 협약상의 어떤 스테이터스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는 두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핵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는 거고 보유국인 부분은 이건 이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실마리를 저는 북한에게 메시지라고 보고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북한 핵을 이구 사는데 그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인 분들은 핵무기를 사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변 국가나 이게 가능할까?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팔까? 그러면은 핵 우산을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나가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면은 월성 1, 2호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수로 중수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수로에서만 그 핵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어요. 네. 농축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럼 월성 1, 2호기 이거는 일본처럼 재처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다양한 한국사에 이제 이 논의들이 있게 될 건데 어찌됐든 재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일본하고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거죠.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목적 카드를 저는 던진 거다라고 봅니다. 북한에게는 협상의 여지를, 우리 쪽에는 방위비를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대응이 갈라지게 되겠죠. 네. 예, 그런 면에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차관 보면 차관은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 왔거든요. 네. 미 국방부. 미 국방부 미 차관이. 국방부 차관. 네. 이런 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 문제가 저는 본격화될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는 그 콘도 부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 결국은 아마 핵과 관련된 협상과 당근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콘도 부지 그 정확히 어딘지 그 부지가 실제 있는 겁니까? 저 그런 북한에 지금 유력한 데가 김정은 있어요. 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사이에 해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원산이죠. 원산. 네. 아. 그리고 금강산과 원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바닷가가 모래사장이 길거든요. 그리고 원산 그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하려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죠. 아.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에도 트럼프 월드 있죠. 네네. 트럼프 타워, 네. 용산에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느 업종에 계셨던 분인지 알잖아요. 부동산 재벌이죠. 디벨로퍼, 개발자죠, 그런 개발자. 면에서 저는 이 원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6.25 전쟁 때 보면 원산, 인천 두 군데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산 폭격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해안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 해안가 두 곳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안 바닷가 그 해수욕하기 좋은 데를 명사심리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좋고 아주 깨끗한 모래가 심리에 펼쳐져 있다. 네. 그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원산 갈마입니다. 아, 그게 명사심리가 거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네. 그 북한에 국제공항도 있어요. 아. 그 해안에. 그래서 거기 한국 기자들도 네. 문재인 정부 상황 좋을 때 원산 갈마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우리 동해안에 비해서 동해안하고 당연히 비교할 거 아닙니까? 네, 경포나 네, 이런 데보다 나으면 낫지. 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연설문 전체 보면은 알래스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린란드를 자기네 땅으로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북극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뭐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여기를 화석 연료에 대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내수에도 쓰고 수출하겠다. 네네네.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알래스카에는 북극 항도가 있으면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한국이나 이쪽으로 팔으려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걸 말해요. 아.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북극 항도로가 되려면 네. 모든 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뭐냐면 이
알래스카 앞으로 지나서 베링해로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라는 그 북극해를 미국이 끌고 가고, 근데 거기에 그 가스를 수출하려면 결국은 거기서 북한 앞바다를 지나와야 한반도 부산을 지나서 가는 거고, 물동량은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바다를 지나야 베링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인 에너지와 관광 이게 그리고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뭐냐면 포석을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를 할 준비를 해라. 네, 네. 그러면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결국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북극 항로를 열으려면은 러시아가 대부분 접해 있는 부분에 그 문제를 풀어야 풀리잖아요. 네, 네, 네. 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와 가스와 에너지와 연결된 큰 거. 그리고 파나마 운하 문제는 곧바로 물류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다. 파나마 큰 구상이 운하도 있는 가져갔다고 거다. 그랬죠. 전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큰 전략 속에서 이미 에너지부 장관도 MIT 출신의 세일가스 CEO잖아요. 네, 네, 네. 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를 평면으로 펼쳐놓으면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지구본을 동그랗게 모아진 지구본을 보면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좀 북극 항로라는 게 이게 그 평면 지도에서는 알래스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도대체? 이런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뭐 남미를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극을 넘어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돼 생각하면 있거든요. 여기가 알래스카면 여기가 그린란드거든. 이외가 얼음이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기후 변화 거예요.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로 해서 이제 북한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가는 것이죠. 아 거기서 원산이 나오는. 아까 총장님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조금 덧붙이면 이 트럼프 취임 때문에 많이 이게 좀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북한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하는 책임자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네네.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케빈 킴이라는 한국계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한국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실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 실무 북한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네. 근데 비슷하게 이 사람 알렉스 웡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홍콩계 중국인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 일기 때 그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북한에서 지금 말씀하신 원산의 콘도 이런 부분까지 북한도 바로 생각을 할 텐데 북한에서는 이게 뭔가 해보자라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행동이. 아, 그럼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딱 보낸 거예요? 계속 그런 트럼프가? 거죠. 청신호를 보내고 북한에서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보자. 이제 핵보유국 발언이 저게 실제로 나중에 군축 협상으로 해서 뭐 스몰딜 어쩌고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P5 국제적으로 핵을 보유한 5개 국가 공인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러시아 이 5나라를 부르는 표현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 이건 국제 공인된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P5가 아닌 나라들은 이스라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누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뭐 파키스탄 이런 데들을 인도, 이란 빼고요. 인도 이런 나라들을 부르는 게 누클리어 파워인데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누클리어 파워라고 호칭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거기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걸 보인 거네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표현을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국방부 썼죠.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연이 아니네. 누클리어 파워라고 해준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 아니 아세안 국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거는 사람 굉장히 아니에요? 무식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걸 현실로 인정하자. 근데 이게 이제 보유국으로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제 네. 장애가 있고 미국 내 반발도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들어봐도 러시아, 프랑스급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안 될 것 이제 같은데. 더 한 거는 지금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엄청 가깝죠. 그러면은 그거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하고 통화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전개가 될 건지 그러네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끊는다. 푸틴하고 밀월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인정하고 아마 ICBM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절대 X. 해외로 유출되는 거 절대 X. 더 확장하는 거 안 됨. 그러나 우리가 원산항이나 갈마나 그다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수교라든지 이런 걸 거 아마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할 거고 그러나 이걸 아마 미국은 단계적으로 아마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갈등 국면을 줄이는 게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그러네. 국방비 지출 줄이겠다는 것도 연결이 줄이면서 되네요. 우리한테는 뭐냐면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그러네.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는 이제 스몰 딜이라고 쓰는 내용이 이제 그거죠. 스몰딜. 네. 네. 현재 핵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ICBM을 제외한 네네. 현재 핵을 인정하면서 나머지를 풀어나가는 거. 그러면 빅딜은 다 핵을 없애는 다 거고. 핵 완전히 폐기하고 그러니까 현재 핵, 그리고 미래 핵, 무슨 경제 프로그램. 제재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빅딜이고요. 경제 제재 천천히 풀면서 지금 있는 것만 인정해주고 뉴클리어 파워라고만 해주는 거. 여기 아니 스몰딜이고. 그리고 미국은 총장님 얘기하는 대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 이런 거는 없애거나 불능화시키거나. 그건 폐기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의 안전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하겠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남남 갈등이 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의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그걸 머릿속에 쥐고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을 실체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미국이 황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현실 노선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것인지 네네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큰 변화가 아마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한번 와서 큰 질서가 바뀌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한번 추진했다면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 변화와 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라는 이 북극 항로라는 이 변화가 가져오는 세계사적 변화가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심각하게 이번에 상황을 보고서 국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네요.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크로드라는 게 결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문명을 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에서 결국은 희망몽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아메리카 대륙과 연결된 거. 라이트 형제라는 게 하늘의 길을 비행기의 길을 열은 거. 네네네.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통신의 길을 열은 건데 또 한 번의 인류 역사상 새로운 길이 나오는 게 북극 항로라는 거는 거대한 인류사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변화의 그 길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게 핵 문제를 잘 풀면 평화의 질서가 마련하는 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이때 우리가 좀 국가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밀도 있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길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인도 태평양이 연결돼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 같은 외교 전략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네요. 트럼프에서 푸틴으로 연결돼서 푸틴이
김정은하고 연결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디에 연결돼야 될지 고민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아마 약간 미럴과 긴장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눈여겨 봐야 될 거는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아니 국방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세계가 본 적 없는 그러게요. 강한 군대를 만들? 그럼 다른 나라 방위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주 교착과 그러니까 우주 통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F-35 같은 거는 비싼 거 말고 무인기로 하자고 해요. 근데 무인기는 AI와 6G 통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00만 개의 드론이 날아간다고 하면 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AI와 통신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의 안보 양상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알래스카가 가까운 군사 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린란드는 또 하나 한반도 10배만한 큰 땅의 변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아, 그러네요. 아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에 북방 정책할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확 느낌이 오네요. 완전히 뭔가 그 전까지 우리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뭐 중국 공산주의자들 뭐 그게 이게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으로 변화하고 이런 과정이 몇십 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하고 사실상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전혀 읽지를 못했네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읽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계속 전해주시죠. 예, 교수님, 기자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악당이라고 아까 윤석열 씨 악당이다 하셨는데 악당으로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요거는 새로 책도 내셔서 너무 이렇게 딱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계엄이 없는 나라,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계엄 얘기는 충분히 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국회의원 중에 60명이 이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법을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60명이.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심각한 거죠. 국민이 볼 때도 심각한 거고. 그런데 보면은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병력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이걸 이제 국회가 말을 안 들어서 또 하나는 사변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에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북한에다 유사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무인기 보낸다는 무인기 보내고 의혹이지만.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들 안은 이렇더라고. 아예 계엄을 없애자. 계엄령 단 제도 자체를 없애자. 그리고 어차피 전시는 동원 그거 그때 반대할 국회는 없다. 아예 없애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전시에 한해서만 하자. 그리고 국회 사전 승인을 받자. 근데 사전 승인이 과연 가능할까? 긴급하면 사후 승인 제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60개의 법률이 있지만 자우지간 이게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는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자. 제도로 못 박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계엄이 없는 나라.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특정 고등학교가 몇 명이 모이면 이런 거대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인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제가 제일 아마 충격적으로 받은 얘기는 그 베트남에 갔는데 옛날에는 5만 원짜리 공항에서 막 나눠 이게 네. 환전해 줬는데 그거 환전 안 해준다는. 아, 그리고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가 되면 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약간 지금 이런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3세계. 네. 대통령이 뭐냐면 인기가 없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데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힘써서 막아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됐다. 그래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집을 전부 철조망으로 가리고 그렇게 하다 결국 체포됐다. 체포되자마자
뭐냐면 국민들이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아. 하고 있는 제3세계 어떤 영화거든.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계속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이중 타격을 받게 됐다. 근데 저는 이중 타격을 넘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어려운 시험대 위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그래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로 넘어갈 수 없도록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악당으로부터 지키려면 우리나라 지키려면 계엄령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좀 뭐 일본어법은 계엄령이 없더라고요. 딴 나라도 없는 데가 많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진행되니까 라이브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발전시켜서 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용산 저 대통령실 옮겨야 되거든요. 네. 저거 빨리 세종시로 가야 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예 지방 이전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저는 세종시로 가야 되고 땅도 6만 평 사놨거든요. 네, 네. 지금 국회도 27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이 더 필요할까? 저는 빨리 결재 받으려고 수많은 국장들이 이제 서울을 오가는 거 일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가더라도 아마 거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현재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일부를 그 관저일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빈관하고 어차피 외빈이 오면 만나야 되잖아요. 영빈관하고 상춘제 이런 거는 빨리 정비를 하는데 이걸 또 법률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도와 사람이 함께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도 옮기고 뭐 총리 공간도 정비하는 게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인님, 숙량공님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